파밀리에를 보유한 신동아건설이 드디어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자, 파밀리에를 분양받거나 또는 분양받으실 분들 그 후폭풍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 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지가 5년 2개월 만에 신동아건설은 다시 법정 관리에 들어간 겁니다. 자, 이 사건으로 지금 건설사들이 초긴장 상태인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건설사들이 갑자기 부도날 수가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신동아건설은 1985년 서울 여의도에 63빌딩을 지은 회사입니다. 자, 63빌딩은 그때 당시 아시아 최고층의 빌딩이었고 30년 넘도록 여의도의 랜드마크였으며, 심지어 63빌딩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정말 넘쳐났었습니다. 그 정도로 잘 나가던 건설사인데 63빌딩을 지은 후에 IMF 때 위기를 맞았었죠. 2001년에는 일해토건이라는 회사로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또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법정 관리에 들어간 이유를 보니까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 악화 때문에 지난 12월 말에 만기가 도래한 60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겁니다. 이렇게 유명한 건설사가 60억 정도의 어음을 못 막았다,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60억 원이다 라고 하면 사실 요즘 반포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그걸 못 막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건설사들이 질비하다, 이것이 역시 또 문제입니다. 신동아건설은 2022년부터 꺾인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가 지난 12월에 분양한 검단 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이 아파트가 1, 2순위 청약에서 평균 0.51대1의 아주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사업 부진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24년 12월 만기가 돌아온 60억 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해서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신동아건설 부채 비율이 23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428%가 넘습니다. 보통 건설사의 부채 비율이 그나마 좀 적정하다라고 하려면 100에서 200% 안쪽에 있어야 되는데 428%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알고 보면 신동아건설의 위험이 이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동산 경기가 많이 위축됐었습니다. 그때 신동아건설은 유동성 부족으로 역시 경영난을 겪으면서 결국 2010년에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9년 만에 2019년에 경영 정상화에 성공을 했지만 또다시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태영건설도 지금 워크아웃 중이죠. 이런 것을 지켜보는 다른 건설사들 정말 초긴장 상태로 현재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자료를 보니까 현재 신동아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분양보증 가입 주택이 모두 7개 단지에 2,899가구였습니다. 자, 검단 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그리고 평택 고덕 미래도 파밀리에, 여기도 포함이 됩니다. 허그 보증금 총액을 보니까 1조 1,000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단 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야 아직 정당 계약자가 없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이 없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평택 고덕 미래도 파밀리의 경우는 당장 1월 6일부터 1월 7일까지 계약입니다. 오늘이 1월 7일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계약자가 있을지 걱정이죠. 평택 고덕의 미래도 파밀리의 이 아파트는 2022년에 사전 청약을 했습니다. 그럴 때 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을 정도로 인기가 아주 높았던 아파트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더 많이 벌어질 텐데요. 중요한 거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 분양보증을 받은 현장의 경우 주택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해서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허그가 계약금과 중도금 같은 것을 대신 지급하거나 또는 시공사를 교체해서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마친다 하더라도 공사가 일정대로 잘 진행되기는 참 어렵겠죠. 그래서 공사 지연과 같은 일들로 인해서 분양계약자분들의 피해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하는 업체나 또는 시행사들의 경우는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정말 잘 간파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해왔던 여러 가지 습관대로 나는 계속 성공만 했으니까 앞으로도 성공할 거야, 이런 데이터가 없는 감성적 느낌으로 사업할 수는 없는 거죠. 저희 표용호TV에서는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님들은 이 내용을 좀 더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신동아건설의 이런 문제, 이게 신동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신동아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 현장 대부분이 공동시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이 시공하는 건설사들도 위험에 빠질 수가 있죠. 예를 들면 평택 고덕 미래도 파밀리에는 신동아건설과 모아종합건설이 같이 짓고 있죠. 자, 검단 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신동아건설과 계룡건설 산업이 같이 짓습니다. 이런 상황에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에 딱 들어가면 전혀 다른 시공사가 이 사업을 맡을 수도 있겠지만 공동시공사가 혼자 사업 부담을 모두 떠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위험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건설사 폐업이 작년 한 해 2,000개 업체가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폐업이 아니라 부도난 건설사는 30개 정도가 부도가 났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상황이 어떤 거냐면, 부도 업체의 83%, 25곳이 지방에 있는 건설업체입니다. 대략 1년 전쯤, 그러니까 23년 말에 시공능력 16위 태영건설도 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건설업계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도 있었는데, 이제 시공능력 58위 역사가 있는 건설사 신동아마저 경영 위기 상태에 빠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부동산 개발, 그러니까 시행사 또는 시공사 또는 분양으로 성공한 기업들이 이제는 성공하기보다는 망가지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PF 규모가 한 200조 정도 됩니다. 금융위기 때는 100조 정도였는데 지금 2배로 늘어난 겁니다. 200조의 이자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동산 PF의 평균 이자 7에서 8%를 잡으면 이자만 16조 정도 되고, 그 16조에 또 불이익지론 이자, 이것저것 수수료, 이런 것을 금융비용을 다 합치면 한 30조 정도가 됩니다. 이걸 고스란히 누가 떠안습니까? 바로 수분양자분들이 부담해야 끝나는 사업이 바로 부동산 사업입니다. 수분양자가 너무 비싸서 이 분양을 못 받거나 또는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이래서 결국 수분양자들에게 빚을 내서 떠안아달라고 얼죽신, 이런 단어들이 마케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언론사에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죠.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6만 5천 가구가 넘습니다. 그중에 준공 후에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8,000가구가 넘습니다. 아파트를 다 짓고 입주를 했는데 새 아파트에 불 꺼진 집이 이렇게나 많은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진짜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께 의견을 구해보겠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살려준다고 공적자금 투입하고 또 부실해지면 또 살려준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이자를 수분양자분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공적자금으로 살려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거래가 안 돼서 매물로 쌓여있는 아파트 개수가 9만 채가 넘습니다. 이것도 나라에서 좀 사주면 어떨까? 지금 제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맞죠? 자, 공적자금으로 살려줘야 할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죠. 여러분의 댓글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빈집이 정말 많습니다.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전국 빈집이 13만 2천 호가 넘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도 5년 전 데이터니까 아마도 지금은 더 많이 빈집이 늘어났을 겁니다. 데이터가 왜 5년 전 데이터냐면, 빈집 실태는 보통 5년에 한 번 실시합니다. 그것도 예산이 편성된 지역에서만 하기 때문에 5년에 한 번 빈집 실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 절벽에 정말 장사 없습니다. 모든 지표가 지금 다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만 주기장창 오른다는 것도 결국 중국처럼 전체적으로 경제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들어간대. 아니 내 집을 왜 내가 못 들어가냐고 진짜. 내 집인데 못 들어가게 막는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가 아파트 값이 자고 나면 오를 때 그때 분명 더 오르지 못하는 곳에 과도한 빚을 내서 사면 안 된다. 또 마구 올라갈 때 더 올라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렇게 올라갈 수 없는 환경이다 라고 제가 짚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던 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 앞으로 더 오른다, 아파트 불패다, 뭐 네가 뭘 한다고 그렇게 떠드냐 라면서 저를 뒤에서 욕하고 저격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 말이 맞으니까 그분들이 요즘 제게 전화와서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장 전망을 물어보고 합니다. 오늘 제가 진단할 이 지역, 그야말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지역 최고점에 사신 분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말리는 사람 말을 안 듣고 더 오른다는 사람 말을 믿은 내 자신이 한스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지역의 상권에 대해서 임장을 해드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바로 여기 시흥 105 신도시 아파트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105 신도시는 시흥시 앞바다를 1986년부터 430만 제곱미터의 갯벌을 매립해서 만든 신도시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1.7배 정도로 아주 큰 규모죠. 105 신도시 아파트들이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 좋다, 이런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큰 폭으로 하락 거래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로열층, 로열동이라고 하더라도 가격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흥시 105동에 있는 시흥 105 C1 호반 서밋플레이스라는 아파트를 보니까 전용 84제곱미터가 12월에 5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가 21년 7월 달에, 그러니까 3년 전에는 10억 원에 거래가 됐었죠.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4억 3천만 원이 하락한 겁니다. 21년에 안 사고 만약에 지금 샀다면
4억 3천만 원을 대출 안 받고 살 수 있는 거죠. 4억 3천만 원의 이자만 따져도 4.5%를 계산해 보면 연간 1935만 원. 자, 한 달에 한 160만 원 정도 이자를 안 내도 되는 거니까 보통 가정에서 한 달에 160만 원을 덜 지출하게 되면 살림이 좀 여유로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시흥 105 C1 호반 서밋플레이스, 이 아파트는 105 신도시에서 위치가 참 좋은 곳에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걸어서 한 20분 거리에 있고요. 바로 앞에는 큰 공원도 있고 저쪽 멀리 바다도 보입니다. 2019년에 입주했으니까 이제 5년 정도 된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얘기 제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정말 주식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제가 얼죽신이란 단어는 새 아파트를 분양 성공하기 위한 마케팅 용어다, 진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얼어 죽어도 신축을 산다, 이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 얼죽신, 이 단어를 마케팅하면서 결국 현실에서도 얼죽신이 유행하긴 유행했었죠. 그런데 작년 24년 초만 하더라도 한 5억 9천, 6억 정도 거래가 되다가 10월 들어서 얼죽신 바람으로 갑자기 7억까지 뛰었습니다. 또 7억 2천만 원의 거래도 됐는데 이렇게 거래되다가 다시 최근에 와서 5억 7천만 원으로 뚝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여러분 바람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혹시 이 아파트만 이렇게 거래된 건 아닐까라고 제가 조심스러워서 다른 곳을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옆에 시흥 105 C2 호반 서밋플레이스 아파트가 있는데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12월에 6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 한 달 전인 11월에는 6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대략 5% 정도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린 이 아파트, 여기는 층수에 따라서 바다 뷰로 인해서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상당히 크죠. 한때 전용 84제곱미터가 10억 원까지 찍었던 시흥 105 신도시 집값이 이제 그야말로 반토막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24년 여름에 이 지역 임장을 갔다 왔는데 어떤 신혼부부가 저를 탁 붙잡고 집값이 자꾸 상승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마음이 급해져서 지금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좀 다니고 있다. 이거 언제 사면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겠느냐라고 제게 묻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지나가고 내년 25년이 되면 아마도 폭락 매물이 나올 겁니다. 사려면 그때 사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야말로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곳 시흥 105 신도시는 왜 이렇게 집값에 부침이 심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요인이 개발 호재가 많이 있었는데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완전히 식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대출 규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경기 침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락하고 있는 거죠. 앞부분 영상에서도 여러분 보셨다시피 시흥시 105 신도시는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상권까지 지역 경제가 아주 주저앉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흥시에서 이걸 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105 신도시는 개발이나 정책 발표는 아주 많이 했는데 이게 진행이 되는 게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시흥 105 서울대병원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105 신도시 서울대 시흥 캠퍼스를 만든다고 2014년 즈음에 발표를 했습니다. 25년 지금 아직도 땅도 안 파고 그대로 있고 또 2019년에는 서울대 캠퍼스 안에 서울대 병원과 설립 협약을 체결하고 27년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감감무소식이죠. 자, 이게 감감무소식이었다가 얼마 전에 현대건설이 공사비 협상하고 이제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9년엔 개원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105 신도시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또 상가들은 너무 많이 지어놔서 거의 대부분 공실입니다. 이 상가를 지어서 거의 다 공실이면 그 옆에 계속 상가를 짓게 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가 공실인데 바로 옆에 또 상가를 짓고 또 기가 막힌 건 그 바로 옆에 공실이 그렇게나 많은데도 분양받는 분들이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를 가면 마치 중국 부동산을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예를 들면 이쪽에 아파트를 5천 채를 짓습니다. 여기가 분양이 안 되면 또 길 건너 여기에 6천 채를 짓습니다. 또 이게 분양이 안 되면 저쪽 길 건너 저쪽 마을에 또 5천 채를 또 짓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중국은 땅을 국가에서 빌려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중국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아파트든 뭐든 많이 지으면 세수가 나오기 때문에 인허가를 막 내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최대 시행사들이 요즘 최근에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그 홍콩의 비싼 아파트 값도 지금 40% 정도 폭락 거래들이 질비해졌습니다. 105 신도시 중에 바다 건너 송도 신도시가 보이는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한라 비발디 캠퍼스 1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12월에 5억 1,8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한 달 전인 11월에는 같은 층 매물이 5억 7천만 원에 팔렸으니까 한 달 만에 5,200만 원, 대략 10% 정도 급락해서 거래가 된 겁니다. 사실 인천 송도시와 연결되는 다리를 놓으면 105 신도시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이 다리
놓기로 했다가 못 놓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추진했는데 못 놓는 거죠. 왜냐면 람사르 습지가 훼손된다면서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5신도시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고 또 여러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었습니다.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기대감도 사라지고 상권도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값도 제가 볼 때는 장기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자, 작년 24년 주식 190조 원어치를 판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썰물이 빠지면 누가 팬티를 벗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자, 이 말은 최고가에 사면서 앞으로 더 오른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25년엔 경제 성장률 전망을 2% 아래인 1.8%로 예상하고 있고 어쩌면 이것보다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들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전망치가 더 하락할 수 있겠죠. 자, 25년과 26년 이때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또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부동산 폭락으로 인해서 망하기 직전입니다. 중국의 제일제경이라는 경제 채널에서 중국 지방정부의 차입 규모 빚이 9,800억 위안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960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역사상 최대 빚을 지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죠. 전 세계에서 쓰는 그 못 하나 나사 하나도 거의 다 중국 제품이고 초저가를 내세워서 전 세계 제조업을 휩쓸면서 그야말로 말아먹고 있는 게 중국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중국이 빚더미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 제조업 생산량 국가 순위를 보면 중국이 아직 1위입니다. 전 세계 제조업의 31.6%를 차지하고 돈으로 환산하면 6,500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숫자는 중국의 제조업 가치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막강하다 이런 뜻이죠. 중국이 제조업이 강한 이유는 일단 비용이 낮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풍부하죠. 그리고 생산 품질은 대륙의 실수다라고 할 만큼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제조업 생산량 2위는 미국입니다. 전 세계 점유율 15.9%를 차지하고 있고 3위가 일본입니다. 점유율이 6.5%. 미국이랑도 중국이랑도 많이 차이가 나죠. 돈으로 환산하면 일본은 1,560조 원 정도 됩니다. 자, 다음 우리 한국은 독일을 지나 인도를 지나 그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6위죠. 한국이 6위인데 점유율이 2.7%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690조. 이렇게 우리나라가 제조업으로 세계 6위이긴 한데 1위, 2위, 3위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로 중국이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인데 지금 중국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빚더미입니다.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1960조라는 돈이 지방정부가 빚을 지고 있는데 주머니에 100만 원도 없는 우리가 이 1960조 정도를 얘기하니까 참 감이 안 올 수 있겠지만 이런 천문학적 규모의 빚이 결국 중국인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입니다. 아직 일부이긴 합니다만 어떤 지역에서는 공무원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고요.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못 주니까 복지라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공무원은 집에 쌀이 떨어져도 쌀 살 돈이 없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공무원도 있다고 하는데 공산국가에서 공무원이 이 정도면요 일반 중산층 서민층은 보나마나 합니다. 중국의 공산당원이라고만 해도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고 막강한 권력을 다 누리는데 공무원은 공산당원 중에서도 되기가 정말 힘든 게 공무원입니다.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은 다 공산당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당원 선발 절차가 엄청나게 까다로운데 일단 종교가 있으면 안 되죠. 자, 공산당원 수가 21년 기준으로 9,400만 명 정도 됩니다. 9,400만, 우리 인구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14억이니까 대략 중국 인구의 7% 정도가 공산당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중국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를 할 수 있죠. 10만 명이.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면 만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중국 내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사항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중국은 왜 이렇게 빚이 잔뜩 늘어났고 해결할 방법도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의 거품도 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가 결국은 중국 성장의 발목을 탁 잡는 그런 직격탄이 됐다 이겁니다. 자, 중국의 신문을 보니까 지난해 24년 상반기에만 중국의 국유 토지 매각 수입이 1조 5,263억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23년 상반기를 보니까 그때보다 18.3%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신문은 발표를 했는데 자, 2019년 20년 때와 비교하자면 국유 토지 매각 수입 감소폭이 55.7%, 반토막 이상 난 거죠. 세수가 이렇게 반토막이 나니까 뭡니까? 중국 정부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 이게 뭘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
중국 부동산 가격 폭락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이야기 참 여러 번 드렸었는데 중국 부동산은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 땅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회사, 즉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사가 건물을 지을 때 이게 분양이 되든 말든 일단 땅을 많이 빌려줘야 지방정부 운영하는 세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보자면 우리나라 LH랑 거의 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개인 소유가 인정되는 나라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LH가 이걸 좀 싸게 사들여서 선을 찍찍 이렇게 딱 긋고 용도를 딱 설정하고 일반 개발 회사들에게 최고가 입찰 경쟁을 붙여서 땅을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땅이 나라 거니까 자기들이 얼마든지 땅을 임대해 줄 수가 있고 그 임대 수익으로 지방정부 세수를 채웁니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은 분양이 되든 안 되든 개발사가 망하든 말든 계속 뭔가를 지어댑니다. 그러다가 결국 망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 분양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재미있는 거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우리나라처럼 한 사람이 한 채를 분양받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50채, 100채 이렇게 떼거지로 그냥 분양을 받았다가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그때 내다 팝니다. 그러니까 분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여러 채를 사주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분양이 쉬웠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부동산이 폭락했기 때문에 거의 다 파산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외국 자본 이탈까지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꺼리고 있죠. 자, IBM의 경우를 보니까 중국 내 매출이 완전히 감소하면서 한 1000명 정도의 직원을 감축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또 미국 자동차 부품 회사는 공장을 중국에서 베트남이나 멕시코로 옮겨가기 때문에 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뭡니까? 경기 침체. 소비 침체가 되면서 물가는 안정적인데 소비는 안 되고 있고 또 소비가 안 되니까 재고가 막 쌓이면서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중국에서 소비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남은 제품을 아주 싸게 헐값에라도 다른 나라에 내다 팔아야겠죠. 그럼 그걸 수입한 나라에서는 자국의 물가 하락을 겪게 되는데 이게 바로 디플레이션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도 정말 무섭지만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더 무서운 상황이 옵니다. 디플레이션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제품의 가격이 좀 저렴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싸다 해서 일시적인 기쁨을 맛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파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생산 축소가 발생하고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겠죠. 실업자가 증가하면 경기 침체는 더 빨라집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위험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침체가 결국 우리나라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중국은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죠. 그런데 안 먹힙니다. 중국이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일부 지방정부가 재정난을 해소하려고 벌금 경제에 의존하는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언론 기사를 보니까 중국 교통경찰이 일부러 그 교통표지판을 다 없앤 뒤에 불법 주정차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일들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연말이 되면 주차 단속을 아주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였죠. 야, 세금이 없나 보다 였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렇게 벌금 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23년 6월 기준 청년 실업률을 보니까 21%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뒤로는 이 실업률을 발표를 안 합니다. 그 뒤의 데이터는 그래서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과연 시진핑 정부는 이런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많은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해결하기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지적합니다.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부동산 가격이 회복이 돼야 이게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는데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은 뭡니까? 소비자가 비싸더라도 사줘야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좀 뭔가 만회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지금 중국에 준공 후에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들이 이걸 다 사주려면 한 30년 동안 내내 사줘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해결이 쉽지 않은 겁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 회복이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제가 보는 현지에서는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해야 되겠죠. 3기 신도시 공급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서울과 수도권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을 한다면 주택수는 부족한 게 아니라 어쩌면 남아 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은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발 아파트 좀 사주세요 하면서 준공 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 물량을 사주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를 제외시켜준다. 이런 것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정책 여러분이 듣기 어떻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혜택을 다 준다고 또 집 가진 사람들이 이걸 다 받아주면 나중에 또 집값 오를 때 되면 너 다주택자지 라고 하면서 마녀 사냥하고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해서 세금으로 벌세를 하는 그런 상황이 또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또 춤을 추고 싶어도 모든 게 이게 엇박자라서 춤도 좀 어색해지죠. 제 이야기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으시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인들은 자국의 부동산은 사지 않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은 마구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용 부동산을 사는데 법을 어긴 위법 이상거래가 282건이 적발됐습니다. 그 중에 44%가 중국인들이 산 부동산이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만들고 그리고 망하고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차례인 것 같습니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76%나 급증했습니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는 14,802가구인데요. 분양가는 자꾸 오르고 또 팔리지는 않고 그래서 계속 짓자니 안 팔려서 손해가 나니까 건설사도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건설사들은 요즘 아파트가 팔리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업을 어떻게 이어나갈지 막막한 것도 아주 많습니다. 25년 새해가 시작되기 전 보통 3개월 전 그러니까 24년 10월 정도면 다음 연도 사업 계획에 대한 전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전략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자, 그래서 분양이 되는 지역과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에만 시공사가 참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끼리 그 지역 내에서는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건설업계가 전반적으로 2025년 올해 주택 공급 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는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미분양이 우려되는 사업지는 일단 일정을 뒤로 미루거나 아예 취소를 결정합니다. 지금 현재 예측하기로는 25년 만에 최저치로 분양 물량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부터 내년에 분양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더 오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진짜 그런 건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공급 계획이 다 짜여져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 예상치 못한 변수가 뭐냐면 바로 정치 리스크,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아주 급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해서 물가는 더 오르고 또 우리들의 주머니는 가뜩이나 말라가는데 더 쪼그라져서 정말 지갑이 마른 장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물론이고 기업들도 과감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되는데 건설사 중에 대기업도 이것저것 돈이 되는 것을 팔고 현금화하고 있습니다. 현금 유동성 관리에 들어간 거죠. 건설사 중에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의 경우도 11조 원이 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리스크로 인해서 재무 건전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에도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현대건설이 리스크관리 협의체를 만들어서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PF 금액이 너무 커서 이게 단기간에 재무 건전성을 강화한다. 이거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여기저기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를 걸고 공사하는 곳이 정말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책임준공과 신용보증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분양이 나거나 또는 공사 지연 같은 일들로 인해서 PF 대출 상환 지연이 생기면 현대건설이 즉시 채무상환에 나서야 되는데 이런 일이 몇 건 발생하면 신용등급이 바로 하락해서 돈을 더 빨리 갚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1위의 현대건설마저도 이런 지경인데 자본 유동성이 약한 중견건설사는 미분양이 늘고 자금 회수가 늦어지면 이게 부실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공사가 지금 불안해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미분양입니다. 환율이 오르고 또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는 더 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공사비가 오르다 보니까 문제는 이걸 다 받아줄 수요가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공사비가 오르는 주요 원인은 인건비나 자재값의 영향이 크지만 가장 큰 비중은 바로 땅값이죠.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는 땅값 때문에 너무 비싸진 거고 또 지방의 경우는 인건비와 자재값이 분양가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칩니다. 그런데 땅값보다 사실 더 분양가를 밀어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비용이죠. 땅을 살 때 빌리는 브릿지론의 이자, 또 그리고 지연이자, 또 부동산 PF 이자가 아주 비싸기 때문에 그런저런 시간적 비용이 늘어나면 당연히 분양가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데이터가 뭐냐면 바로 건설사 폐업이죠. 작년 24년 10월까지 폐업한 건설사가 2,100곳이 넘습니다. 지방의 작은 건설사 말고도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종합건설사도 394곳이나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이러면 진행되던 대형 프로젝트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갑니다. 왜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하는 분들, 짓다가 말거나 또 분양은 받았는데 공사가 못 들어가는 현장들이 아주 많아진 거죠. 그리고 준공을 마쳤는데
올랐는데도 미분양 상태인 그야말로 악성 미분양도 지금 16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자그마치 작년 11월 기준으로 18,644가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방에만 14,800가구가 넘게 몰려있죠. 전년 대비 비교하자면 76.7% 정도 급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3,842가구가 지금 현재 악성 미분양인데 작년에는 2,089가구였으니까 이것 대비 비교하자면 83.9% 거의 84%나 폭증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삼성물산의 경우 광주광역시의 신가 재개발조합의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는데 이거 결국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결국 손을 든 겁니다. 자, 지방은 이렇게 사업 진행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자, 서울의 경우는 삼성과 현대가 지금 서울 한남 4구역에서 사활을 걸고 수주를 펼치고 있죠. 서로 좋은 것은 다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수주 대전을 치르고 있는데 지방의 수주를 불참하는 것과 또 서울은 서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5년 올해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계획 물량을 보니까 14만 6천 가구가 조금 넘습니다. 전년 24년에는 22만 2천 가구가 조금 넘었었는데 이것에 비해서 34%나 아주 급감했습니다. 2000년 이후 25년 만에 최저 분양 물량이 예상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공급 물량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면 약 2, 3년 후에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소지가 충분하겠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아파트 값은 26년부터 다시 급등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수요 공급의 원리로만 따지면 이 말이 맞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가 더 길어지면 아파트가 매물로 나와도 그것을 살 수 있는 수요는 현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축 아파트들이 매물로 많이 나와 있죠. 이것도 다 공급이죠. 자, 구축 아파트 매물도 소화가 안 되는 판에 공급이 부족해서 값이 뛴다. 이런 논리는 과거의 언어이고 과거의 예측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죠. 자, 외국 자본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의 부동산이 싸 보인다 이겁니다. 이제 외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와서 주거용 건물을 매입해서 월세 시장에 뛰어들 텐데요. 이들은 월세로 한 5% 정도의 이익이 있다면 아주 훌륭한 투자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우리 주거용 빌딩을 매입하는 일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월세가 좀 더 올라갈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요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매 자체가 안 되고 있죠.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대전의 경우는 하이엔드라고 해서 짓고 있는 오피스텔이 온통 다 미분양 투성입니다. 이건 워낙 비싸게 하이엔드라는 명분으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값보다도 비싸죠. 차후의 가치는 아파트보다 좋을 리가 없는 이 오피스텔을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분양이 안 되는 이런 오피스텔이랄지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랄지 이런 것들을 외국 자본이 사들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부동산 개발 사업장을 나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또 달러 가치가 올랐으니까 이들 눈에는 더 싸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자 달러 환율을 보니까 1470원인데요. 지난 3년 동안 최고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아파트가 전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 한두 군데 빼고는 거의 다 마찬가지죠. 수도권의 아파트도 과천 쪽 빼고는 거의 다 하락하고 있고 하락폭도 아주 큽니다. 자, 머지않은 미래 다시 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완전하게 하락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을 바로 알고 시장에 또 역행하지 말고 순응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분양하면 뭐 다 완판이다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안 팔리다 보니까 한두 차례도 아니고 8차례나 분양을 시도하는 것도 있는데 새 아파트가 이 정도로 안 팔리는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2025년 새해에 들어서면서 24년에 분양을 했지만 미분양이 났던 단지들이 지금 청약이 계속되고 있죠. 미분양 난 단지들이 뭐 위치가 나빠서 미분양이 난 게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바라고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일단 사고 보는 그런 시장이 아닌 겁니다. 이 아파트를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가 금방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청약 신청에서 2만 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던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서울원 아이파크 아파트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아파트가 1월 8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는데요. 무순위 청약 물량이 558가구입니다. 대략 전체 가구 중에 한 30% 정도가 무순위 청약을 했는데 2만 명이 넘게 달려들었지만 미계약자가 이 정도로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요, 건설사와 시행사 입장에서는 초기 계약률이 한 70% 정도 되면
아주 성공적인 사업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보통 초기 계약률이 한 30% 정도 되면 야, 선방했다 라고 하고 또 서서히 분양률을 높여가면 아파트를 못 짓거나 실패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초기 계약률이 10%다 또는 20%다 라고 하면 시행사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정말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이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서 또 미계약이 나면 또다시 청약을 하겠죠.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이나 주택 소유 여부, 거주지 뭐 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순위 청약인데 이 아파트의 경우 위치도 제가 볼 땐 좋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의 여건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미계약이 나왔을까? 그 미계약이 나온 이유를 저는 딱 한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바로 분양가가 비싸다 이겁니다. 위치도 좋고 대단지라서 좋은 건 알겠는데 가격이 비싸다 이런 거죠. 소형 평형도 10억 정도에 분양을 했고 전용 84제곱미터도 13억 수준에 분양을 했으니까 이 지역에서 볼 때는 비싼 겁니다. 실제 제가 잘 아는 어떤 기자가 전화가 와서 본인도 당첨이 됐다 이러면서 이걸 계약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제게 물어보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아파트가 다 좋은데 분양가 부담이 심하게 된다면 분양받지 말고 분양가 감당이 좀 가능하다면 분양받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 지역에서는 다시 없을 신규 물량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기자는 결국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보다 위치가 더 좋은 곳도 미분양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로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 에비뉴 청계2라는 곳인데요. 지금 6번째 6차 임의 공급 청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자, 임의 공급이란 단어 이거 궁금하시죠? 임의 공급이라는 게 뭐냐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후에도 미분양이 계속 발생해서 이것을 채우기 위한 그 절차가 바로 임의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럼 임의 공급과 무순위 청약의 차이는 또 뭐냐? 사실 청약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큰 차이가 없는데 알아두면 좋은 상식 제가 알려드릴게요. 무순위는 첫 입주자 모집에서 당첨자와 또 예비 당첨자가 나오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부적격자가 나온다든지 계약 포기자가 나올 경우 잔여 물량에 대해서 다시 모집하는 게 바로 무순위, 이른바 줍줍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걸 간단하게 한마디로 쉽게 정리하면 무순위는 그래도 인기 있는 단지에서 미계약 또는 부적격자의 물량이 무순위고 임의공급은 인기가 없기 때문에 공급 물량보다 신청자가 적을 때 하는 게 바로 임의공급입니다. 자, 아무튼 에비뉴 청계2의 경우 5차까지 임의공급 공고를 했는데 이걸 사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6차 공고가 뜬 겁니다. 여기 최초 분양을 한 그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입니다. 21년 7월에 분양을 시작했는데 여태까지 완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왜 이렇게 완판을 하지 못할까? 이유가 좀 복잡하긴 한데요. 동이 한 개입니다.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게다가 오피스텔까지 섞여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다시 팔려고 내놔도 오랫동안 안 팔릴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분양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시행사들이 2020년도만 하더라도 이런 종류의 주거용 부동산을 지어서 잘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게 안 먹히는 겁니다. 더욱더 심각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대문구 홍은동에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라는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7차례를 넘어갔습니다. 8번째 임의공급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여기가 올해 6월 달에 입주를 하게 되는 곳인데 자, 이렇게 8번까지 정말 분양이 다 안 됐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 아파트는 왜 이렇게 외면받고 있을까?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교통입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이라고 하는 홍제역까지 가려면 마을버스를 타고 한 15분 정도 가야 홍제역이 나옵니다. 또 두 번째가 초등학교는 있는데 중고등학교가 근처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미분양은 시공사나 조합, 시행사 쪽의 문제죠.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미분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떨어진 마이너스 P로 나오는 게 수분양자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을 살 거야 하는 그 얼죽신을 했는데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분양가보다 더 아래 가격인 마이너스 P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이 그렇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많은 쪽이 바로 연수구 쪽인데요. 어떤 단지는 분양권이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인 송도 신도시가 연수구에 포함되어 있죠. 이 지역은 인천에서 집값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 P입니다. 2022년 분양한 연수구 송도동 위치가 바닷가 쪽에 딱 붙어 있죠.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 여기 전용 84제곱미터가 마피 5천만 원이 붙은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분양받으신 분들이 야 이거 뭐야 왜 이렇지?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 단지가 이제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올해 7월에 입주 예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P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 그토록 사람들이 얼죽신이 좋아 하면서 버티다가 결국은 더 싸게
내놓게 되는 겁니다. 또 그 바로 길 건너 송도 자이더스타라는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마피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붙은 매물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거래가 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이렇게 새 아파트마저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최근 송도는 입주 물량이 아주 많습니다. 작년 24년 입주한 아파트 숫자도 5,200가구가 넘죠. 올해 25년도에도 3,700가구가 넘게 입주를 하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져서 결국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최근 서울의 경우를 보자면 대단지 아파트가 공급이 이루어지는 그 지역의 아파트들의 가격이 오르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도시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공급이 많을수록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수요 공급의 원리를 보자면 그것을 벗어난 가격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송도는 수요 공급의 원리가 딱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천 전역으로 보자면 입주 물량이 정말 많습니다. 인천 서구에 7,800가구가 넘죠. 미추홀구에도 4,000가구가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 지역의 아파트 가격 어떻게 될까요? 새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송도의 집값이 내려간다. 그것도 새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다는 뜻은 다른 경기권의 아파트들도 순차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왜냐? 보통 입지 좋은 곳의 아파트 값이 하락을 할 때 그 인근 지역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빨리 팔고 입지 좋은 송도로 가야지 하는 수요들이 발생합니다. 이게 심리라는 건데요. 심리는 사실 데이터보다도 앞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인천 지역에 급매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을 이미 추월했죠. 고령 인구 증가 그리고 또 저출산 문제가 겹치면서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7년 만에 고령자 비중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결혼식에 다녀온 횟수보다 장례식장 문상 다녀온 횟수가 많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을 우리나라가 4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경제성장, 두 번째가 고령화, 세 번째가 저출산, 그리고 네 번째가 1인 가구 증가율입니다. 참고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스웨덴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56.6%니까 거의 대다수가 혼자 삽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일본과 매우 유사하게 하고 있고 우리가 그 일본을 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인 가구의 비중만큼은 고령화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혼자 사는 1인 가구 전체 가구의 35%를 차지하고 인구 수로 보니까 783만 명이나 됩니다. 많죠. 최근 몇 년 동안 해마다 30만 명이 훨씬 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도시 과연 어디일까요? 의외로 대전입니다. 39.4%니까 뭐 거의 40%라고 봐야 됩니다. 서울이 살짝 아래입니다. 39.3%. 경기도는 생각보다 좀 적습니다. 31.2%인데요. 심지어 부산 중구를 보니까 51%가 1인 가구입니다. 자, 두 집 건너 한 집은 혼자 산다는 뜻인데 이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잠깐만, 이거 제가 자료를 좀 잘못 조사를 했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조사가 맞습니다. 아무튼 51%, 엄청난 숫자가 1인 가구입니다. 이렇게 부산도 다른 도시처럼 신도심보다는 원도심에 나 홀로 사시는 고령층 인구가 아주 많고, 그래서 중구에 이렇게 1인 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산을 노인과 바다만 있는 도시다 라고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우리나라 1인 가족 중에 가족이 없는 1인 가구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가족이 없이 1인 가족이 혼자 살다가 사망하면 그분들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 없는 1인 가구는 앞으로 정말 많이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비혼이 점점 많아지고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혼으로 자녀는 있지만 1인 가구 분들 중에 다시 재혼해서 가정을 꾸리지 않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분들은 증여나 상속 문제로 좀 복잡해질까봐 재혼은 하지 않고 그냥 연애만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가족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사망하게 되면 과연 그분들 재산은 누구에게로 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나라가 다 가져갑니다. 가족이 있거나 또 일가 친척이 있다면 재산을 받는 순서가 있죠. 첫 번째, 1번으로 배우나 직계 비속입니다. 직계 비속은 뭐 자녀를 뜻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직계 존속입니다. 직계 존속은 부모님을 뜻하죠.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살아계신 부모님께 재산이 돌아갑니다. 자, 세 번째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순위가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입니다. 뭐 삼촌, 사촌 이런 분들이죠. 자, 이렇게 상속받는 순서가 네 가지인데,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누가 재산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바로 특별 연고자입니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같이 살던 사람, 또는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 사람, 이런 분들이 상속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는데요. 민법 제57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라도 증여되지 않는 재산은 결국 국가에 귀속되죠. 이건 민법 1058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지만 가끔 보면 강아지에게 상속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건 외국의 펫 신탁이라고 해서 반려동물 신탁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누가 제게 농담한답시고 자기가 죽으면 재산을 우리 강아지 뽀삐에게 줘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그 뽀삐 내가 키울게 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없는 제도입니다. 자, 그럼 이 돈을 국가는 누가 어떻게 관리할까요? 민법 제58조 1항에 의하면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 그러니까 사망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따라서 세무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 지난 23년 12월에 서울 강동구에 무연고 사망자분이 있었는데 재산이 4,6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것을 복지재단과 상의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마 무연고 사망자 재산 처리 1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은 대개 방치되거나 처리가 힘들어서 누군지 모르는 제3자에게 돌아가는 사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 가족 없이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의 재산 어떻게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요즘 1인 가구로 혼자 사시는 분들의 형태를 보니까 뭐 청년 세대 분들도 많이 혼자 살지만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사는 경우도 많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 후에 재혼하지 않고 1인 가구로 계속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재혼을 하게 되면 행여나 있을 수 있는 재산 상속이나 증여 문제가 발생할까봐 재혼은 하지 않고 연애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누가 함께 있어서 귀찮은 것보다 차라리 외로운 게 더 낫다라고 해서 혼자 지내는 분들도 아주 많은데요. 이걸 보통 비자발적이 아니라 자발적 1인 가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혼자가 제일 편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자, 1인 가구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우리들의 의식, 또 생활 양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도 1인용 테이블이 있고 또 카페에 가도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의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라는 것을 제가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혼자 살겠느냐라는 질문에 중장년 여성 66.7%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또 중장년 남성들도 57%나 역시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혼자 살면 어떤 것이 심리적으로 어려운가라고 물었는데 1위가 혼자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다 라는 분들이 32.5%로 가장 많았고, 2위는 두 가지입니다. 아프거나 죽을 수 있겠다는 불안감,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의 86% 정도는 혼자 사는 생활에 만족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의 평균 소득을 보니까 315만 원이고요. 이 중에 40% 정도를 생활비로 쓰고 또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30% 정도 씁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는 부동산이 정말 가격이 미쳐있기 때문에 주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 혼자 사는 것도 녹록한 것은 아닌데 또 외롭기도 하지만 결국 혼자가 편하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책과 보고서를 정말 여러 권 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든 중장년 1인 가구든 성가셔도 혼자보다는 둘이 좋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병이 암이나 뭐 다른 질병이 아니라 외로움이라고 하는데요. 서로가 외롭지 않도록 서로를 돌봐준다는 개념의 친구 같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고독부 장관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고립부 장관을 신설하고 1인 가족 고립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도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려면 매번 국민들에게 얼마를 준다 이런 것보다 1인 가구 증가에 좀 더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로움과 또 사회적 고립이 되지 않도록 복지 정책도 좀 과감하고 빠르게 변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초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청년들의 일자리도 줄어가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는 이때, 이런 상황에서 매번 얼마를 준다는 식의 정책으로 과연 미래 세대가 그걸 다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매번 얼마를 준다는 식으로 때우면 미래에 도대체 뭘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이 정도면 이 통장 가입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통장 상품을 두고 40세 이상은 정말 불만이 많습니다. 왜 불만이 많을까요? 작년 24년 2월 21일에 정부에서 청년주택 드림 청약 통장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이 통장은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상품인데, 가입기간 1년 이상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청약 통장 가입자가 해당 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분양가의 80%를 대출금리 2%대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통장입니다. 이거 정말 뭐 대박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1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오는 2월 21일부터
이 통장의 대출 대상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혜택이 정말 기가 막히죠. 납부 금액에 대해서 연 4.5%의 이자를 주고요. 납입 금액 40%까지는 소득공제가 제공이 되고 또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총 1000만 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가의 80%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서 이자가 2%대니까 현존하는 은행 통장 중에 이 통장만큼 완벽한 통장은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정부는 청년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청년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법적으로 40세 이상은 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또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 통장은 24년 작년 11월 기준으로 133만 명 정도가 가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통장 알아둬야 할 게 있죠. 분양받을 때 대상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분양가는 6억 원 이하의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지는데 비주택 주거용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는 혜택이 안 되는 거죠. 자, 물론 분양가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서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지방에서만 가능하다. 이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지방보다 수도권에 많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의 입지 좋은 곳에서는 이 통장이 뭡니까?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용으로만 생각해도 연 2%에서 4.5%까지 주니까 저축으로도 좋은 통장이다 이거죠. 사실 이런 혜택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40대에 많습니다. 40대에 자녀가 둘 정도 있다면 이렇게 혜택을 좀 크게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대출을 일으켜서 아파트 가격을 떠받치는 것보다 결국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켜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훨씬 더 이익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재화 중에 가장 고가가 바로 집인데요. 집을 대출 없이 사는 것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것은 좋으나 대출을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해주면 결국 그것이 집값을 떠받치고 올려서 결론적으로 청년들이 집 사는데 더 힘들어진다 이겁니다. 사실 청년 세대들 중에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에 아파트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 외벌이의 경우는 더 어렵고 또 자녀가 있으면 교육에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더욱더 내 집 마련은 어려운 겁니다. 그 정도로 집값이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2030도 힘들지만 40대 분들도 너무 어렵고 힘이 들죠. 그리고 2030 청년 세대들에게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알고 보면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이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요, 요즘 정책을 보면 미래 세대라면서 청년들의 지원은 부쩍 늘려주지만 정작 허리 세대라고 할 수 있는 40대는 그야말로 쇠가 빠지게 일하고 세금 내고 혜택은 스스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혜택이나 복지라는 것도 세금을 많이 내는 중산층이나 부유층이 무너지면 복지 정책이라는 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청년 세대에게 주는 이런 혜택 많은 통장 부럽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전체 연령대 중에 유일하게 자산이 줄어든 세대가 있는데 그게 바로 30대라는 겁니다. 30대는 왜 자산이 줄어들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서 영끌로 부동산을 샀는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자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이 독이 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께서 놓치고 계신 지원금 받는 방법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정 끝난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가 나는 거 아십니까?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설치 당일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정당은 만약 다른 것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이사, 청소로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이사 대가들이 이사 당일 불만족 시에 전액 환불을 해주는 보장이사 제도도 제공합니다. 업계 유일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 가능한 업계 1위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11년 만에 부동산 경매가 최고치로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특히 영끌족들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들이 48%나 폭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자그마치 51,853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정말 많지 않습니까? 23년 그러니까 1년 전 같은 기간에는 35,149건이었으니까 48%가 폭증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임의경매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경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왜 여기가 가장 많냐? 경기도 수도권 아파트는 영끌한 청년 세대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못 버티고 포기한 거죠. 경기도의 경매 건수가 16,000건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 33%가 경기도에서 경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경기도의 경매 건수가 1년 전에 비해서, 이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73%나
급증했습니다. 경기도만 많은 게 아니라 부산이 6,000건이 넘고요. 서울도 5,400건이 넘습니다. 인천도 3,800건이 넘습니다. 정말 경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경매로 인해서 개인 채무가 늘어나면서 신용등급도 하락하게 되죠. 그러면 다음 대출 받을 땐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통계청 이 세 개의 기관의 공통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이 30대 평균 자산이 3억 6천만 원이 조금 넘는데 1년 전에는 3억 8천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2,400만 원 정도가 감소한 거죠. 전체 연령 중에 유독 30대만 지금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참고로 자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세대가 60세 이상인 분들이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역시 경제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 위험 리스크를 해지할 줄 아시는 분들이 바로 60대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40대 50대도 자산이 늘어났고 심지어 20대도 자산이 늘어났는데 유독 30대만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30대들은 왜 이렇게 자산이 확 줄어들었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부동산이 문제였습니다. 영끌로 인해서 대출 금리 감당의 지출이 더 늘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부동산 자산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산이 줄어든 겁니다. 이렇듯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들의 자산을 늘려주는 좋은 재화이기도 하지만 무리해서 자신의 능력보다 오버를 하게 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동산 관련 정보는 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심지어 연세가 많으시고 또 부동산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이 정확한 시장을 좀 알기 위해서 저희 표영호TV를 거의 매일 보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에 안 보신다면 안 보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정말 부자가 되기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표영호TV가 아니더라도 다른 경제 채널들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재테크를 성공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관심입니다. 저희 이메일로 많은 분들이 상담 내용을 주시는데 뭐 내용이 다 이런 내용입니다. 얼마 정도가 있고 또 어디를 살 수 있느냐, 또 어디 아파트나 어디 부동산을 사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이 가장 많고요. 어디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아야 되는데 이거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 또 건물을 팔아달라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메일로 주시는데 이렇게 계속 뭔가 관심을 가져야 결국 내 것이 생깁니다. 요즘 아파트 매매 형태를 보면 큰 평수의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가격 방어가 다른 것에 비해서는 좀 되는 편이죠. 그런데 작은 평수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바로 무리하게 영끌을 해서 사신 분들이 소형 평수를 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을 내려서라도 이걸 얼른 정리를 해야 빚 정리가 되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층의 무리한 주택 매수의 이유가 뭡니까? 바로 21년, 22년 그때 집값이 폭등하던 그 시절에 야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집을 사지 못하면 평생 집거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감에 휩싸여서 공포 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흔들리기보다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2022년부터 여러분께 현금 확보를 한 후에 기회를 기다리면 21년보다는 훨씬 싸게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그런 시간이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 마구마구 그냥 달려들면 무조건 가격이 오르는 그런 시대 이제 끝났습니다.